네, 안녕하세요. 정동욱장 개관 25주년 기념 정동욱장의 도약과 미래 특별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동욱장 미래전략 TF의 장성유라고 합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관중 생중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시간대 랜선으로 접속하여 시청하여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세션은 정동극장 25년의 역사와 공공극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는 국민일보 장지영 부장님과 손미정 예술의 전당 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발표 이후 토론자분들과 세션 1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10분간 휴식을 갖고 두 번째 세션은 정동욱장의 미래를 주제로 오성호 메타기획 컨설팅 본부장님과 김종원 성신여대 교수님께서 발표 후 세션 2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앞서 오늘 자리를 준비해 주신 정동극장 김희철 대표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극장 대표 김희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술인들은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동극장도 코로나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극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관 25주년을 맞이하여 정동극장의 미래와 도약이라는 주제로 예술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하여 정동극장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도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장으로 포럼을 진행해 주실 안호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깊이 있는 전문성으로 발제를 준비해 주신 국민일보 장지영 부장님, 그리고 예술의 전당 손미정 본부장님, 메타기획 컨설팅 오성호 본부장님, 성신여대 김종원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발제에 깊이를 더해 주실 토론자로서 송성한 PMC 프로덕션 대표님, 또 중앙대 정호붕 교수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규원 본부장님, 홍익대 박동우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동극장은 근현대 역사를 간직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공극장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생중계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포럼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욱장 김희철 대표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좌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 국립극장장님이셨고 현재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장님으로 계신 안호상 원장님입니다.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동극장의 도약과 미래 특별 포럼의 오늘 진행을 맡은 안호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극장이 지금 멈춰진 상태에서 오늘 이런 포럼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두가 다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들 4분과 또 토론자 4분을 모시고
오늘 한 3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정동극장이 금년으로 25주년을 맞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공공극장들이 이제 상당한 역사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국립극장, 국립극단도 역시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고 또 얼마 전 세종문화회관이 40주년, 예술의 전당이 30주년을 개관 30주년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공공극장이 이제 좀 더 연륜을 더하면서 우리 몸에 맞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특히 이제 지금 이런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을 맞이해서 새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공공극장, 우리의 관객, 우리 관객에 바라는 콘텐츠, 또 그런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의 공공극장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그런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오늘 포럼이 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3시간에 걸쳐서 세션 1, 세션 2로 해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세션 1 첫 번째 발표자인 국민일보 장지영 부장님을 모시기 전에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네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옆에 송승환 PMC 프로덕션의 총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옆에 홍익대학교 박동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옆에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의 정호봉 교수님 오셨고요. 문화관광연구원의 김규원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극장의 역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국민일보 장지영 부장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일보 장지영입니다. 제가 맡은 이 발제의 제목이 정동극장의 역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전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정동극장의 역사와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사실 이 포럼이 좀 몇 차례 계속 이렇게 연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방점을 두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국공립극장 같은 경우는 문을 몇 학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가 사실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 공연계 특히 공공극장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발제를 통해서 정동극장의 어떤 역사를 한번 쭉 이해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하면서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번 여러 가지 해외에서라든가 국내에서 이렇게 시도되고 있는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동극장의 역사와 관련해서 좀 보면 정동극장의 설립 배경을 먼저 보자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은 1993년 2월 11일자 신문인데요. 이제 정동극장이 이제 기공식을 했다. 이제 건설을 하겠다는 게 발표가 된 건데요. 처음에 이 정동극장이 어떻게 설립이 됐냐면 1990년에 동양극장이 서울에 있던 극장이 철거가 됐고 그리고 부민관 원래 연극 공연으로 쓰이던 부민관이 시의회 의사당을 전용이 되면서 연극계 입장에서 굉장히 큰 상실감 많이 느꼈었는데요. 마침 그 이듬해가 연극 영화의 해여서 그 연극계가 굉장히 문화예술계의 원각사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이죠. 복원을 많이 요구하면서요. 이게 문화부에서도 이 연극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 극장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동극장이 사실 개관을 이제 95년 올해가 그 2020년 25주년이 되는데 이제 95년 6월 17일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요. 그 전부터 약간 좀 많이 삐걱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독립된 극장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국립극장의 또 분관이기도 했고 어떤 기획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는 문제 등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요.
이제 그 뒤에 보이는 거는 지금 정동극장의 그 실내인데 사실 처음에 개관했을 때는 조금 달랐는데요. 1995년 6월 17일 개관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국립극장 분관으로서 홍사종 씨가 이제 그 당시 국립극장에서 이 담당 분관장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 개막 공연을 이제 허생전,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이 허생전 사진인데요. 그걸로 개막 공연을 했는데 극장을 열고 보니까 이 안에 내부 그 극장의 설계라든가 좀 객석 같은 문제들이 바로 드러나는 바람에 허생전을 빨리 공연을 한 다음에 바로 20일간에 걸쳐서 내부 개수를 하면서 이제 창극 춘향가로 다시 한번 또 개관을 하게 되는데, 이 홍사종 그 분관장이죠. 처음에는 이제 홍사종 분관장이 굉장히 뭐랄까 약간 센스가 있고 그 당시 이제 공연계에서는 좀 드문 뭐랄까 좀 창의성 있는 분이셨는데요. 그 당시 이제 공연장이라는 게 아직까지 일반 대중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있고 문턱이 높았었는데, 이 홍사종 그 분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철저하게 고객 위주 마케팅으로 공연계 정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귀족주의, 공연장은 무슨 부유층이나 이런 오는 곳이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라면서 이제 관객 개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 오구 같은 연희당 거리패 인기 레파토리인 오구를 자주 우수한 작품들을 이제 공연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정오의 예술 무대, 토요 상설 전통 무대 등을 정동극장에서 공연을 해서 특히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회사원들이라든가 이제 많이 정동극장을 찾게 된 거죠. 또는 그 놀이방,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 위한 놀이방을 도입을 한다든가, 뭐 도시락을 판매한다든가 해서 또한 그 당시 없던 기업의 후원 유치한다든가 해서 그 당시 공연계에서 시도되지 않던 어떤 마케팅을 굉장히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항상 정동극장 하게 되면 지금도 어떤 직장인을 위한 정오 예술 무대가 이렇게 많이 떠오르는데요. 이게 그 당시 이게 프로그램 팜플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프로그램 그 표지인데요. 정오 예술 무대 추억이 있는 음악회입니다. 이 짧은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이런 다양한 기획들을 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고, 사실 그 당시 언론에 굉장히 많이 사실 보도가 됩니다. 덕분에 사실 홍사종 분관장이 거의 원맨 쇼에 가까웠던 이제 이런 기획들이 큰 호응을 얻어서 이제 문화부에서 이 정동극장을 국립극장 분관이 아니라 재단 법인으로 이제 독립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홍사종 분관장은 이제 극장장이 이제 되게 되는데요. 97년 이제 1월달에 이제 홍사종 극장장 같은 경우에는 사물놀이라든가 한국무용 국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창단을 하게 되고요. 그 예술단을 활용한 뭐 찾아가는 공연, 뭐 문화 특활, 그러니까 중고생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체 관광객을 또 개발을 한다든가 웰메이드 아동극들을 또 만든다든가 해서 이 정동극장의 이 일거수일투족이 그 당시 공연계에서는 굉장히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사종 극장장이 사실 원래는 더 연임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숙명여대로 이제 가시면서 사퇴를 하게 됐고요. 이 홍사종 극장장은 사실 정동극장의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정동극장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홍사종 극장장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박형식 극장장, 최태지 극장장으로 이어지는 기간은 이 개관 초기의 운영 방식을 계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박형식 극장장은 그 전임 극장장 시절의 프로그램을 더 충실히 계승을 하고 좀 더 있다면은 예술단을 활용한 그 전통 예술 상설 무대를 외국인 관광 상품과 연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외국인 관객을 이렇게 많이 유치했었지만 본격적으로 그 당시 이제 여기도 계시지만 그 PMC라든가 이런 곳에서 난타 통한 공연 관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정동극장도 하나의 어떤 공연 관광 명소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시작이 이제 박형식 극장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예술단은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 주최 행사에 굉장히 단골로 많이 초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2004년 이후에는 사실 그 공연들이 많이 흥행에 참패하기도 하고 주목을 못 받게 되는데, 공연계가 그 당시에 뭐 여기 예술전당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공공극장들이 2000년 초반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정동 극장만의 어떤 뭐 장점이라든가 뭐 특히 그런 특장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가 된 거죠. 그리고 변화에 따른 어떤 그 공연계 상황이 변화하면서 공공극장도 좀 변해야 되는데 사실 정동극장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크게 이제 주목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극장이 된 거죠. 다시 한번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된 게 국립발레단장 출신의 최태지 극장장인데요. 그러니까 전임 극장장들의 운영 방향을 계승하면서도 조금 더 다른 기획 공연들을 이제 많이 만들었는데 이 당시 그 아트 프론티어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술가 하나하나에 약간 집중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특히 뭐 초기에 뭐 이자람이라든가 뭐 이정윤, 그다음에 김주원 등등 어떤 스타성 있는 예술가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형식 최태지 극장장 시절의 그 정동 극장을 보자면 이제 개관 초기의 운영 방향을 보수하다 보니까 그 정동 극장의 특별함을 상실한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최정임 극장장 시절인데요. 이렇게 이 시기에는 이제 완전히 전통 예술 상설 공연장으로 이제 바뀐 시대입니다. 그 2008년 6월에 이제 문화부의 예술단체 특성화 추진에 따라서 이 명동예술극장이 다시 또 정동극장에 통합이 됐습니다. 독립적인 위치를 상실하고요. 그러면서 재단법인 명동 정동극장이 출범을 했고 이제 그 당시 명동극장을 맡고 있던 이제 구장 극장장인 정동극장을 같이 맡게 되는데 이 2010년 2월에 다시 또 그래도 이 두 개의 극장을 너무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극장을 운영하다 보니 이게 오히려 장점보다는 좀 더 단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동극장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운영했다고 해서 완전 독립된 조직이 아니라 그냥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극장 운영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최정인 극장장이 2009년에 예술 감독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다시 이제 그 극장장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특히 전통 예술 무대에 그 미소라는 걸 이 정동극장 하게 되면 가장 상설무대 대표작이 바로 미소인데 이 미소를 만든 게 바로 최정인 극장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소를 그 춘향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춘향전을 가지고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특히 2010년 4월부터 이제 낮과 저녁 때 하루에 1일 2회 상설 공연 체제를 만들어서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경주 세계 엑스포를 계기로 경주에 사업소 만들고 지금도 경주에서는 상설 공연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정동극장의 가장 대표적인 상설 공연이었던 춘향전, 그러니까 미소입니다. 춘향연가죠. 그리고 최정인 극장장에 이어서 정현욱, 손상원 극장장인데요. 다시 한번 변화를 모색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현욱 극장장은 시절에 다시 한번 이제 명동극장에서 정동극장에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기도 했는데 이 정현욱 극장장 시절에는 이제 정통 상설 공연의 정체성을 잇대 이제 베비장전 등 다양한 레파토리 제작을 시도했는데 그 안타깝게도 이 당시 상설 공연이 새로운 작품들이 그렇게 꼭 성공했다고는 좀 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전통 상설 공연을 약간 좀 더 축소하고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도를 하면서 또 예술단의 일부를 좀 축소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손상원 이제 극장장 시절 되면 조금 더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이제 관광객 대상 상설 공연을 이제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기반의 레파토리 극장 전환을 선언했었는데 이 당시 그 예술단 단원 신분 관련한 소송들이 사실 이어졌었고요. 그때 정동 극장이 결국은 이제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술단 단원들이 이제 뭐 정규직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하지만 한데 어쨌든 이제 무기 계약을 하면서 정규 직화가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2018년부터 약간 독특하게 낮에는 상설 무용극 궁장록수를 공연을 하고 저녁 때는 뭐 적벽이라든가 또는 창작 ING 이런 기획 공연 같은 이원 체제로 한동안 또 운영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김희철 극장장이 작년에 이제 8월에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앞에 손상원 극장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상설 공연을 전면 이제 중단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동 그 손상원 극장장 시절에는 소송 등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혼 체제로 갔었는데 한동안 과도기처럼 이제 김희철 극장장은 전면 중단을 했고 그 예술단을 그 전속 무용단으로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아예 공연의 극장의 레파토리로서 이 기획 공연들을 만들기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올해 터지면서 뭐 적벽 이 공연을 했다가 2월에 시작했다가 한 몇 회 만에 중단이 됐고 또 그 후에 또 아랑가가 다시 또 공연을 했다가 또 중단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올해 25주년을 맞아서 이제 이런 심포지엄을 하게 됐는데 그 김희철 극장장이 어떤 새로운 도약을 선포한 거에서 굉장히 사실 이제 많이 그 호응을 그러니까 공감하는 입장인데 조금 더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 좀 더 이게 문제 제기를 이 자리에서 하자면은 그 사실 정동극장에 제가 좀 전에 앞에 역사를 훑어보면서 나왔지만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사실 정체성이라는 게 그러면 앞으로도 또 바뀔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김희철 극장장의 이후에 오는 또 새로운 극장장이 되면 또 새로운 극장은 또 새로운 방향성을 갖는 것인가? 이런 하나 문제 의식이 생겼고요. 또 하나 그 이제 김희철 극장장이 올 1월달에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정동 극장의 재건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극장 이제 2개를 새로 얘기 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문제는 이 정동 극장이 지금 되게 재건축이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 많이 노후화가 됐고요.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그 문화 예산 같은 게 여러 가지 그 예술가 고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복지 문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재건축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것인가라는 조금 하나의 의문점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동 극장에서 특히 올해 프로그램 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장르의 공연 기획을 이제 하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동 극장만의 색깔은 사실 무엇인가? 너무나 다양한 장르를 공연했을 때 정동 극장은 그냥 아무 그냥 장르나 특별한 거 없이 공연을 하는 극장인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속 예술단과 관련해서도 이제 어쨌든 그 정규직화가 됐는데요. 사실 이 무용단 우리나라 국공립 그 예술단의 문제는 아마 다 여러분이 예술 계시는 분 다시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되면 사실은 그 단원들이 춤을 추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어떤 그 예산에 비해서 조금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예술성과 공공성을 그만큼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속 예술단 운영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무용단이 공연을 할 때 그동안 해왔던 방식의 어떤 전통 그 춤들의 갈라 공연이라든가 또는 이제 무용극 형태로 요즘의 관객들을 그 극장에 오게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김희철 극장장께서는 이 전속 예술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가라는 하나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정동 극장 역사를 이제 훑어봤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뭐 지금 그 공연장은 우리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은 공연장이 그 고위험 시설이 아니라고 보지만 한동안 질본 등에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공연장이 다중 밀집 시설로서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이라고 사실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폐쇄가 됐는데요. 그나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극장은 꾸준히 열었었죠. 그렇지만 공공극장은 8개를 반복한 상황이고요. 근데 공연장을 또 재개관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좌석 및 무대 거리두기로 인해서 굉장히 공연계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연계에서는 이제 공연 영상의 온라인 스트리밍이 활발한데 사실은 문제가 대부분 다 무료인데다가 몰입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를 여러분 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공연 예술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와 살아가는 일상 속 공연장의 모습은 어때야 될 것인가? 우선 방역을 기본으로 공연장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연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폐쇄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극장과 민간극장의
어떤 공연 중단 및 거리두기 규정이 공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를 위해서 어떤 그 코로나 시대의 공연장 운영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정말 그 코로나 시대에 공연 예술의 어떤 정체성,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공연 예술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실 보수적인 장르입니다. 예술 장르 중에서도 어떤 현장성, 라이브라든가 일회성, 그리고 관객과 퍼포머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예술이 꼭 보수적이지만은 않은 게 그동안 수천 년 역사 동안에 뭐 공연장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기술의 발전을 많이 흡수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 관객의 소비 방식도 많이 변화했고요.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무조건 라이브였지만 또는 어떤 녹음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뭐 CD 테이프라든가 뭐 CD가 등장하게 됐고 지금은 또 뭐 파일로도 들을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특히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이 코로나 시대가 맞물리면서 이제 공연 예술이 다들 위기라고 하죠. 물론 위기이긴 한데 또 하나 어쩌면 또 하나 우리한테 또 새로운 변화를 또 스펙트럼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공연 예술은 그동안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흡수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유통과 창작에서 큰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요즘 영상 그 스트리밍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한국의 EMK가 그 EMK 엑스칼리버가 브로드웨이 온 디맨드에서 유료 스트리밍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빈부 격차가 있다는 거는 저도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이거를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 기술이라는 거는 그 약간 공연계에서 이렇게 거부한다 하더라도 금세 속도가 빨라지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홀로그램 콘서트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두인데 사실 투팍의 어떤 홀로그램 공연 나온 게 2012년이었는데 정말 수년 만에 하나의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팍 공연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그 투팍이 예전에 교통사고를 이른 나이에 죽었었는데요. 이게 코첼라 그 페스티벌에서 이 투팍을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투팍이 자기 친구인 스눕독이랑 살아있는 인간이죠. 스눕독은 같이 공연했을 때 이 객석에 있던 사람들 정말 환호를 했고 다들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조금 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때는 아직 기술이 그만큼 발전하지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몇 년 만에 정말 몇 년도 안 돼 가지고 하나의 산업이 될 정도로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요 근래에는 뭐 마리아 칼라스라든가 뭐 정말 수많은 성악가 뭐 대중 가수들이 다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물론 그 가족들이라든가 저작권을 가진 데서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 칼라스 같은 경우 이건 잠깐 이제 이건 그만 보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마리아 칼라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리아 칼라스가 2018년, 2019년 공연계에서 굉장히 투어를 많이 했던 건데요. 그 한국에는 안 왔지만 정말 작년 마리아 칼라스가 2018, 19년도에 정말 세계 수십 군데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는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죠. 정말 우리 전성기의 그 칼라스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거 끝나고 제가 거기까지 볼 수는 없지만 이 끝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놀랍다. 칼라스를 다시 보게 돼서 기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현재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 해외에서는 아예 홀로그램 콘서트 혁명이란 말까지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기술이 그 문화예술계 파고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거부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그만 잠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AI가 작곡하고 대본 쓴 연극 뮤지컬 사실 제가 영상은 준비했지만 너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 텐데요. 그 이 AI가 앤드로이드 웨버를 딥러닝 해가지고 그 음악을 만든 건데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들어보시면 굉장히 음악이 사실 좋습니다. 웬만한 음악보다 더 좋은 거고요. 그 당시 그 뮤지컬 평론가들도 굉장히 꽤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이 비대면 무인화 확대는 어떤 아트 앤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가속화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그 공연계에 계신 분들도 어떤 공연 향유 방식의 확장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신작 같은 거를 공연할 때는 그 신작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D 렌더링을 통한 그 무대 설계 같은 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제 리허설을 미리 다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3D 렌더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금은 몰입이 그 영상 콘텐츠가 몰입이 힘들기 때문에 좀 쇼폼이 더 많이 관객들한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를 쇼폼으로 만든다던가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지 정동극장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극장이라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술과 테크놀로지를 이해하는 기획자 결국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은 그 좋은 기획자는 그 예술과 시장을 아는 기획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기획자가 앞으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그 예술과 테크놀로지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테크놀로지만 알아서는 그 공연 예술에 도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 이 공공극장이 일종의 스튜디오나 랩의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공공극장에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그럼 공공극장에 이제 예를 들면 영상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무슨 실험실 다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건 다 바깥에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안 그래도 공공극장이 되게 경직돼 있는 구조인데 가능하면 그 이런 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디지털이라든가 영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공공극장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특히나 우리나라 공연계는 영상이라든가 좀 디지털에 약간 좀 방어적인 입장인데요. 그 파리 오페라 극장에 제3무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 파리 오페라 극장이 극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바스티유하고 네. 가르니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세 번째 극장, 세 번째 무대라는 뜻인데 이거는 일종의 디지털 무대입니다. 그 어떤 파리 오페라나 그 발레의 그 공연 영상을 그 모은 사이트가 아니라 오페라와 발레를 소재로 한 굉장히 짧은 쇼폼의 그런 컨텐츠들이 모아놓은 사이트인데 굉장히 사실 재미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드라마가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있는데요. 어떤 공연과 영상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그 결합할 수 있게끔 도와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C 로얄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디지털 셰익스피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트위터 연극을 만든다든가 굉장히 그 셰익스피어를 가지고 다양한 디지털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다 구현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테크놀로지는 결과적으로 그 공공극장에서 이런 거 활용한 뭔가 작품을 내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한번 우리나라 항상 그 컨진이라든가 유원에서 많은 이런 그 아트 앤 테크놀로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좋은 작품이 안 나오는 게 한 번 하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디벨로핑 할 수 있는 지속성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로봇을 이용해서 사실 전 세계에서 많은 그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그 히라타 오리자 이시구로 히로시의 로봇 연극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거의 10편 가까운 작품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작부터 이 히라타 오리자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히라타 오리자와 또 세계적인 로봇 연구자인 이시구로 히로시가 같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뭐 되게 많은 작품이 있지만 좀 대표적인 그 사요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극인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두 인물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게 로봇이죠. 오른쪽에 있는 건 사람이고. 근데 저렇게 인간답게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로봇은 아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동을 불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로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 움직이는 로봇은 움직임은 가능한데 사람 같지는 않은 또 이제 그런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라타 오리자의 로봇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로봇과 또는 인간이 나와서 또 로봇이 그 익숙해지는 시대에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가진 연극을 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여기서 그만 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 코로나 시대 공공극장의 도전 관련해서 저는 우선 실내 프로시니움 무대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실내 공연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한다면 실외 공연 등 극장 밖에서 좀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최근에 벌써 뭐 드라이브인 시어터가 일반화됐죠. 그리고 장소 특정형 공연, 예를 들어서 실내가 힘들다면 외부에서 뭐 한강이라든가 아니면 한강 공원이라든가 다양한 장소를 이용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문제상 제가 옆에 있는 더 화이트 웨일이라는 작품을 이제 보진 않겠지만 이거는 바다 위에 그 배 위에서 공연을 하고 관객들은 바닷가에서 이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공연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극적 경험을 주는 설치 예술을 활용한 공연. 뭐 한국에서도 작년에 그 우란문화재단의 시적 극장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또는 관객이 퍼포머가 되는 관객 참여형 공연. 조금 그 실내 무대를 떠나서 다르게 한번 조금 활용해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공연을 해보자는 겁니다. 2009년에 유튜브 오케스트라 나왔었는데 그때는 단순히 이벤트인 줄 알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사실 굉장히 일반화가 돼버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RSC의 트위터 연극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뭐 슬림 노모라는 작품 다 아시겠지만 이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해서 해본 실험도 있었고 또 뭐 VR 영상을 관람하면서 듣는 오페라도 있었는데 저는 이거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되게 충격받았던 게 사실 마지막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데요. 얼마 전에 나왔던 그 트래비스 스콧의 포트나이트 콘서트인데 이제 포트나이트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게임이기도 하고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트래비스 스콧이 여기서 일종의 자기 아바타가 공연을 하는 거고 관객 역시 그 아바타가 돼서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걸 전 세계에서 1,200만 명이 봤습니다. 이제 공연의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건데요. 저는 약간 좀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조그만 상자 안에가 이제 이용한 사람인 거죠. 그 게임 유저입니다. 이 게임 유저가 본인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포트나이트 속으로. 원래 그 포트나이트는 배틀 게임이기도 한데요. 보통 100명 정도가 하는 게임이죠. 이 콘서트를 나중에 들으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뭐 할 수 있는데 잠깐만. 아직은 그 가수가 안 나왔는데 조금 더 빠르게 볼 수 있나요? 뒷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하네요. 이게 공연 시작 전부터 이제 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다 보니까 아직 진짜 본 공연이 좀 시작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유저들이 이 안에서 이제 공연을 즐기고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시겠지만 이 아바타를 이제 본인과 함께 계속 만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런 방식의 콘서트 가상 공간에서 이제 콘서트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극장이 혼자서 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재정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다양한 협업 상대들, 뭐 어떤 실험실이라든가 또는 기업과 같이 해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장이 우리나라는 좀 극장과 극장 간의 어떤 협업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요. 좀 이런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협업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장지영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어서 예술의 전당 손미정 부장님께서 공공극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예술의 전당 손미정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 주제로 가지고 온 내용은요. 공공극장의 운영에 관한 제언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뭐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으신 어른들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은 송구하지만 현장에서 공공극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극장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조금 정리해 와봤습니다. 앞에서 장지영 기자님께서 정동극장의 역사하고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공연의 방향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주로 공공극장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은 평소에 생각했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동극장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좋은 극장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미션과 비전에 맞는 수준 높은 공연물을 계속 기획해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한 기획력일 수도 있지만 또 그 결과물을 관객들에게 완성된 공연으로 구현하기에 부족함 없는 무대를 가진 시설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극장은 그렇지만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는 개관 25주년을 맞이하는 정동극장이 문화라는 공공 영역의 한 가운데서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공연예술 공간이 되기 위해서 덧붙이는 저의 작은 첨언이고요. 서울시라는 도시 안에서 그리고 예술 생태계 안에서 가져야 할 위치와 기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설적인 측면은 이따가 뒷부분에서 논의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적인 측면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작은 제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공공극장으로서의 정동극장의 운영의 흐름은 앞에서 자세하게 해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텐데요. 95년도에 국립중앙극장 분관으로 개관했던 정동극장이 정통 공연을 병행하면서 연극과 국악공연장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정동극장은 전통예술 중심의 상설 공연장이 이루어지는 전문 공연장이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재단법인 명동 정동극장으로 통합 운영을 하게 되었고 2020년 지금 현재는 다양한 공연 예술 콘텐츠, 교육, 축제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공공극장 및 도심의 복합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고자 하는 정동극장이 어떤 확고한 극장의 정체성 확립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공공극장으로서의 운영 체계를 확립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극장의 설립 목표와 프로그래밍이라고 제목은 붙여놨는데요. 민간 공연장과 민간 공연장과 공공극장의 이러한 태생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공 지원의 지원 유무를 떠나서 극장의 운영 방식이나 사업 내용 면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차이는 가장 먼저 우리 공공극장은 누구에게 봉사하는가의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극장의 의무라는 것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몇몇 재정 자립도가 높은 극장을 제외
제외하면 나머지는 공공지원금과 민간기부금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정동극장의 어떤 서비스는 공연을 직접 관람하러 오는 관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극장을 찾지 않는 서울 시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공공극장에 바라는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서 썼습니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극장일수록. 그래서 자체 기획 공연을 강화해라, 시즌제를 해라, 제작극장 지원을 위한 극장을 무료로 개방해라. 또는 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또는 주민의 문화 향유의 거점 역할을 해라. 그리고 주민들 또는 시민들의 예술 창조 활동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라. 많은 요구들이 있는 것이 공공극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제일 먼저 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극장은 대부분 관념화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목표로는 극장 특유의 이미지나 방향성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전략 체계에 입각한 방향성 있는 프로그램 기획은 바로 극장의 브랜드 제고를 견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이 인지하고 있는 일관된 기획 프로그램은 컨센서스가 확보된 미션과 비전 하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실예를 또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 해외 공연장의 경우에 미션이나 비전 같은 것들은 놀랄 만큼 현실적이고 각 극장마다 임무가 다르고 또 설립 목표나 활동의 내용 또한 완전히 다 다릅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특성에 맞추어서 운영의 내용을 달리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및 보급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공공극장은 길게는 40년 넘게 또는 30년이 가까이 되도록 각기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선 극장이 자신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것은 아닐까, 공연 기획자로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극장은 건물이나 전속 단체를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재정을 소모하고 연간 절반 이상을 소극적으로 대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경우는 대관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대관해 주는 정도이고요. 어느 경우는 아예 대관 공시를 하지 않은 채 대관을 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을 소홀히 한 데에서 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공극장의 설립의 목표는 그 극장의 프로그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이 오늘의 키워드가 될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극장이 직접 기획할 수도 있고 제작하는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대관하는 공연 또는 상주단체가 운영하는 방식, 기타 여러 방식의 모든 공연을 포함합니다. 공공극장으로서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써봤는데요. 2020년 현재 공공극장 중에서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소속되어 있는 극장의 수는 220개입니다. 이들의 설립 취지는 모두 다 일률적으로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권의 증대, 이렇게 요약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천편일률적인데요. 이 기본 취지는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죠. 다만 전국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개념과 문화예술의 사회적인 기능이 지역을 막론하고 어쩌면 이렇게 동일한지 더욱이 각 극장의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일반적인 목표가 성취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동극장이 기존의 전통 예술 상설 공연 활동에서 나아가서 더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는 공연 예술 제작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 운영을 목표로 극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모색하고 계신다면 첫 번째로 제안하는 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미션, 비전 등 25년 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020년에 부합하는 전사적인 경영 전략 체계의 확립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가장 먼저 드리는 이유는 그 정도 극장 운영의 노하우로 봤을 때 우리는 기존의 프로그램으로만 승부하려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앞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요소나 여러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하는 아주 인류의 공연들은 안방에 앉아서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극장 운영은 조직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직 관리에는 물론 인적, 자본적 여러
별도 요소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개발해 놓은 극장 환경에서 자유롭게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획 인력의 개발과 그다음에 한 곳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미션과 비전의 수립, 그리고 그 미션과 비전이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인적 관리와 또는 조직 관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미션과 비전을 2020년에 맞게 실질적으로 수립하자를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는 극장 시설과 경영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본격적인 예술 경영 또는 극장 경영은 30년 이상 지나오면서 모범적인 사례를 벤치마킹 한다든가 또는 어떤 극장을 추월하려는 그런 역사의 과정이었습니다. 극장 경영의 역사도 이제 한 세대가 지났고 청년기에 접어든 만큼 우리를 둘러싼 극장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 복합 문화 공간은 외국의 유명한 시설을 벤치마킹했지만 이제는 최고 수준의 연주자들이 한국을 찾아도 세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극장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인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후에 우리의 극장은 이러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잠시나마 정서적으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 또는 특정 계급만 가야 하는 것 같은 위화감 있는 공간은 아닌지, 시민들로부터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극장은 좋은 기획, 제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겠지만 21세기에 부합한 미션, 비전을 수립하고 극장이 정서적으로 안전한 제공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자연히 극장의 브랜드 밸류와 좋은 이미지가 구축이 될 것입니다.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논의는 이 세션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목표에 입각한 극장의 브랜드 밸류와 이미지인데요. 극장의 성격이나 브랜드의 가치 또는 이미지를 규정짓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연 레파토리입니다. 어떤 공연을 어떤 스타일로 만드는가 하는 점이 극장의 이미지와 브랜드 밸류에 큰 역할을 하는데요. 민간 영역의 극장이지만 LG 아트센터나 두산 아트센터 이런 극장들은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은 미리 방향성을 세우고 일관된 관점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극장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선 자체 기획, 제작 프로그램을 축적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이 다들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는 여러 공연 프로그램의 일정 수의 아카이브가 가능하다면 안정적으로 시즌제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관객의 입장에서도 브랜드에 입각한 정동극장만의 기획 공연을 특정 시기에 볼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극장으로서도 예산과 기획 인력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에는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요. 시민들이 친숙하게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극장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부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죠. 부대 사업은 시민들이 공연 관람 목적 이외에도 언제든지 방문하고 싶은 공간으로서 매력을 갖는 공간 구성이 굉장히 요구되고, 공연장 방문이 단순히 공연 관람의 목적이 아닌 시민들의 휴식과 사교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는 뒤에 좀 자세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제가 1, 2, 3, 4로 말씀드렸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누구나 다 아는 모마이죠. 이곳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다 자세히 보시고요. 여기에 제가 가져온 내용은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모마는 1929년에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모마는 관리위원회와 직원의 리더십을 통해서 현대와 동시대 미술의 활력, 복잡성 및 창의적인 패턴을 가진 최고의 작품 전시회 개최 및 탁월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작품을 수집, 보관하고 연구 보존, 작품을 문서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가보면 요약하자면 모마는 현대와 동시대 예술에 반영된 현재와 과거, 기존과 혁신의 소통을 추구한다. 모마는 어린아이들로부터 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문화 창달로 아우르는 것을 완전히 풀어서 어떤 방향으로 기획을 할 것인지가 이걸 읽어보면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조금 더 들어보자면 이곳은 뉴욕 필하모닉입니다. 뉴욕에 갈 때마다 모두 다 찾고 싶어하는 곳이죠. 이런 뉴욕 필하모닉의 미션을 보겠습니다. 뉴욕 필의 미션은 음악에 대한 관심과 향유의 증진, 창작 지원, 지역사회 공연, 국내 및 해외 투어 공연, 교육 프로그램, 방송, 음반 등으로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유명한 뉴욕의 오케스트라를 지원, 유지,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가보면 영국에 있는 대표적인 복합문화센터인 바비칸 센터입니다. 이 바비칸 센터의 경우는 비전은 경계 없는 예술, 그리고 미션은 최고의 예술과 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술을 발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뛰어난 예술가와 협업하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국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예술가들을 축하하고 미래의 예술가에 투자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미션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하기, 그리고 관객들을 위한 창의적인 목표 만들기, 그리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만들기, 그리고 재능 있는 팀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이렇게 어떤 행동 강령처럼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추상적이고도 관념적이지 않은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미션과 비전만 보더라도 이 기관이 어떤 사명으로 가지고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젠 이러한 실천적이고도 직관적인 미션과 비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문화예술기관의 협업 사례, 그리고 프로그램 조달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에 있는 바비칸 센터와 RSC인데요. 아까 첫 번째 발제에서도 RSC가 나왔는데 주로 섹스피어 극을 바탕으로 한 여러 연극을 발표하고 있는 극단입니다. 이 바비칸 센터와 RSC는 마치 상주단체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3년, 5년의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프로그램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비칸 센터가 주로 RSC의 초연작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RSC 자체도 세계적인 공연 단체이지만 그것이 이제 바비칸 센터라는 어떤 놀라운 공간과 만났을 때 시너지 같은 것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저는 바비칸 센터와 RSC의 관계입니다. 많은 극장들이 1년 내내 기획 공연이나 자체의 공연만으로는 극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극장들에서 특히 여기에서는 RSC 자체 극장을 영국 외곽에 2개 정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극장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국립극장 시설과 상주단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것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물론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겠지만 뛰어난 극단을 먼저 키우고 극장의 명성에 이식시키든지 아니면 여러 여건이 좋은 극장들을 잠재 가능성 있는 상주단체에게 제공해서 견인차 역할을 하든지 이렇게 10년 이상 장기 사업으로 가서 브랜드 구축에 도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로얄 익스체인지 엘더스 컴퍼니라는 곳입니다. 이 극장은 맨체스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지난 몇 년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일환으로 맨체스터에 위치한 로얄 익스체인지 시어터를 근거지로 삼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오고 있습니다. 이 극장에는 엘더스 컴퍼니 외에도 어린이 극단도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극장과는 다르게 영국 내에서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특화된 극장입니다. 2019년도 3월 달에 이 극장의 예술감독이 내한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70대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문화정책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건강 등 각종 정책을 실현할 때 그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으로 특화된 극장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 목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공공극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극장 또한
극장 내 소규모 극단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이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 극단이 노인이면 노인, 어린이면 어린이, 특정층을 대상으로 한 기획 공연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장의 색깔과 성격을 구정하는데 더 유리하고 일관된 전문적인 극장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디 아트 그라운드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0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 놀이 그 공간인데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음악, 무용, 드라마 등의 예술 워크숍들을 진행합니다. 그 베이비 스테이지라는 곳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화이트박스는 공연장 및 또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간입니다. 굿가든이라는 곳은 식물을 키우는 공간이고요. 이곳의 특이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라운드 브레이커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바로 아티스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그 예술가가 다양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어린이 공연 창작품의 제안서를 극장에 제출을 하면 어린이들이 심사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10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평가를 받는데요. 여기서 평가가 통과가 되면 디 아트그라운드는 공간과 비용을 제공해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상주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한 예술가나 창작팀을 어디로 보내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가장 유명한 에스플래나드에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트그라운드의 대표는 에스플래나드 교육팀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가 맡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메이저 극장들이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상설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공공의 역할도 하면서 좋은 아티스트와 프로그램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공공극장들은 민간과 활발한 협업을 할 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은 민간 단체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적 자금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은 그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좀 더 외연을 넓혀서 극장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외부에서 공공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면서 수혈받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별외인데요. 이 미술관은 일본의 국립신미술관입니다. 가장 유명한 미술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박물관이나 전시장의 4대 요소는 소장, 보존, 전시, 교육, 이 네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가치관념에, 우리 고정관념에 저희 모두 쌓여 있는데, 이 국립신미술관은 설립 때부터 소장 작품을 소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는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기획 프로그램을 하나나 두 개밖에 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양한 상설전이라든지 그룹전들로 1년 12달 채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기획 전시의 수준이 정말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미술관이 또 유명한 것은 바로 여기 보이시는 미슐랭 3스타의 식당입니다. 중간에 떠 있는 것처럼 되기도 했지만 미술관과 관계없는 일반인들도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공간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학군에 있는 어떤 뮤지엄은요, 후지산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곳의 소장 작품은 일본 전통화인데 전통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오고, 그다음에 후지산의 정상을 아주 아름다운 광경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는 공간입니다. 물론 MD 상품도 일본 전통의 색깔을 내는 MD 상품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과 비슷한 곳으로서 노르웨이의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북구의 부족한 일조량을 쬐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선탠을 하는 사람들로 늘 10,000원을 이룹니다. 이렇게 극장은 공연을 보러 간다라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가고 싶은 장소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약을 위한 공공극장으로서의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을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난 25년 동안 정동극장은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의 변화에 따라 또는 기관장의 교체에 따라서 크지 않은
극장 공간을 활용하면서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극장 경영을 무리 없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극장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극장을 둘러싼 환경과 인접 산업의 변화 그리고 문화 정책의 변화 등이 피부로 느껴지는 지금 바로 정동극장이 변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기를 맞이한 정동극장이 그동안 지향해온 방향성을 다시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은 건강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정동길을 걸을 때마다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온 정동극장의 변화를 앞으로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손미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세션 토론은 정동극장의 지난 25년의 시간과 현재를 진단해보는 토론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장지영 부장님께서는 지난 25년의 역사를 극장장별로 정리해 주신 게 재미있었고요. 특히 또 코로나19를 맞아서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예술과 테크놀로지 간의 융합의 현재 또 그 완성도를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나, 또 마지막에 트래비스 스캇을 소개해 주시면서 21세기의 공연에 대한 화두를 던져 주셨던 것 같고요. 우리 손미정 본부장님께서는 미션과 각 기관들이 그 미션의 실제 사업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 어떻게 미션을 지지하고 지탱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면서 다양한 그 해외의 공공극장들의 사업의 다양성을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다 저희 정동극장과 어떤 인연을 맺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선 발표를 좀 더 풍부하게 해주실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한 분씩 듣고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이 한 20분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좀 압축해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송승환 감독님, 난타와 정동극장과 인연이 이미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정동극장의 활동을 봐오시면서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연계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제가 제작한 난타도 23년 만에 공연을 멈췄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 다 극복을 잘 해왔는데 이번 코로나는 참 극복이 힘든 상황이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또 정동극장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앞으로의 이 정동극장의 새로운 발전을 생각하는데 참 이 토론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가 어려운 것이 앞일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이게 올 연말쯤이면 종식이 될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앞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무도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가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한다면 정말 공연계는 여러 가지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어느 일편에서는 현실적으로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잠재적인 수요가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공연의 특성이라는 것이 대면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인터랙션을 통해서 감정을 공유하고 이 본래의 기능을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이걸 대체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정동극장도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동극장과 98년도죠. 난타를 호암아트홀에서 초연하고 그 다음에 동숭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고 이곳 정동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곳 정동극장 공연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정동극장 공연을 하면서 미국 브로드웨이 아시아라는 에이전트를 만나고 그 에이전트가 소개해준 쇼 닥터 연출자들을 초청해서 제가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가기 위한 완성도를 높이는 그 연습 작업을 하면서 정동극장에서 공연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정동극장에서 만들어졌던 난타가 이제 에딘버러를 가기 위한 그런 다지는 계기가 되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까 장지영 부장도 얘기해 주셨지만 초기의 정동극장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난타도 있었죠. 그런데 25년을 돌아켜 보면은 결국은 전통 상설 공연장으로서 정동극장이 이미지를 가지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전통 상설 공연은 8, 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외국인 관객을 대상으로 아주 잘해온 공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식 극장은 아니지만 워커힐에 있는 가야금 홀이라는 곳이 제법 자본을 투자한 무대와 또 전통 무용수들 또 많은 스태프들을 이끌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전통 상설 공연장이었죠. 근데 그 상설 공연장도 90년대 말 난타를 비롯한 많은 비언어극들이 만들어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이 도시 중심에 있는 이런 비언어 퍼포먼스의 상설 공연장으로 몰리면서 결국은 그 워커힐 가야금홀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 시점에 다시 정동극장은 전통 상설을 시작한 것이 어찌 보면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시장을 잘 읽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공극장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책임감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꼭 그것이 상설이어야 했나? 제 생각으로는 시즌제 정도로 전통 레파토리들을 운영해 나가면서 다양한 장르들도 함께 정동극장 초창기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어왔더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정체성과 의미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공공극장이 갖는 정체성에 앞서 극장이라는 공간이 갖는 근본적인 정체성은 창작자들이 모여야 합니다. 작가, 연출자, 배우들이 모여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야죠. 그리고 그걸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관객들은 그걸 보러 와야 하죠. 그것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극장이라는 공간이 갖는 정체성인데 언제부턴가 정동극장은 그 근본적인 정체성에서 좀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창작자들이 정동극장은 거기 늘 전통 상설을 하는 곳이니까 새로운 작가나 연출자나 프로덕션들이 아예 정동극장에는 발길을 돌려버린 셈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공극장으로서 또 25주년을 맞이했다는 의미에서의 정체성이 아닌 극장으로서 갖는 근본적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시기가 이제 오지 않았나. 또 정부의 자금을 받는 공공극장으로서 전통에 대해서는 이미 전속무용단이 있는 현실에서 상설이 아닌 시즌제로 전통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탈바꿈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공극장에 갖는 저희 같은 이제 민간 프로덕션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 디지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온라인 스트리밍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시도는 민간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본이 들어가고 또 수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제 공공극장이 이런 실험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공공극장들은 그런 실험에 좀 인색하지 않았나. 물론 정부의 예산, 뭐 재정 자립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셨겠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는 이런 실험을 공공극장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좀 앞서서 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정동극장도 이제 이런 실험에 좀 앞서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공공극장이 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호 교수님. 예, 아까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체성이라는 극장의 정체성과 형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정동극장은 1995년에 개관할 때 그때 개관할 때의 목표가 원각사의 복원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각사라는 것이 뭐냐면요. 1902년에 그 고종 황제의 그 어극 40주년, 그러니까 황제가 된 지 40주년 된 그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궁실에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왕립 극장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국의 최초의 극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한국인에 의해서 지어진 최초의 극장이죠. 뭐 단순히 실내 극장 중에 최초가 아니고 그냥 최초의 극장입니다. 그런데 이 극장이 1902년에 지어졌는데 막상 개관 공연을 못했어요. 개관 공연이라는 것이 이제 40주년을 기념해서 그 외국에서 온 사신들 뭐 이런 축하 사절들 앞에서 이제 우리 민속 공연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 못했습니다. 이유는 너무 어이가 없겠지만 그 해에 창궐한 콜레라 때문이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지금 이 정동극장에서 공연 중이었어야 할 아랑가라는 작품의 예술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공연이 지금 중단돼 있죠. 네. 그 1902년에도 역시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또 대기근이 오고 뭐 러일 전쟁이 시작되고 이러면서 계속 그 국립극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죠. 그러다가 1908년도에 민간에게 이양이 되면서 그때 이제 이인직의 원각사 등으로 이제 연극을 포함한 극장을 하는 민간 극장으로 운영이 되다가 1914년에 불이 나서 소실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극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극장입니다. 그런데 이 극장을 복원을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이제 1995년에 25년 전에 이 정동극장이 세워졌는데 막상 세워지고 나니까 이 극장이 정체성과 형태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뭐 저뿐만 아니고 공연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발견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괴리가 어떤 건가 하면은 복원이라고 했지만은 이 원각사라는 협률사라는 애초의 극장은 3면에서 관객이 공연을 볼 수 있는 일종의 그 돌출 무대 그런 오픈 스테이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에 복원을 하면서 그냥 이 서양식 프로시니엄 극장을 지었는데 프로시니엄 극장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시니엄 극장은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객석 수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류입니다. 그래서 주류의 극장을 짓는다는 것이 뭐 전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복원이라는 계획과 맞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통예술진흥이 만약에 그게 정체성이었다면은 극장 형태와 전혀 맞지 않는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혹은 그게 아니면은 만약에 대중적 공연이 목적이라면은 대중적 공연에 맞는 극장 형태를 가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 부지에 만약에 여기가 브로드웨이였다면은 아마도 2배 정도의 객석을 가진 극장을 만들었을 겁니다. 대중적 공연이니까. 그런데 그게 또 아니었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예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공연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만약 가졌다면은 그게 가능한 극장을 지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추측 가능한 정체성 속에서 단 하나도 극장의 형태와 정체성이 일치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 2부 토론에서 그렇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 정체성에 맞는 형태를 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재건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2부의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사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굉장히 이렇게 공연계는 물론 모든 국민들 생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종류의 대재앙과 공연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왔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때 유럽 전 인구의 한 40%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면서 그때까지의 중세적 그 신본주의에
세계관에서 인본주의의 세계관으로 바뀌면서 놀랍게도 1000년 이상 사라졌던 연극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공연이 없었어요, 그동안. 없다가 1000년 이상 공연이 없다가 다시 공연이 시작된 게 어찌 보면은 흑사병의 역할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재앙이 공연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우리 그 인류 전체는 굉장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큰 반성이 있게 되면서 거의 영화처럼 만들던 공연 행태에서 벗어나서 그럼 공연의 본질은 뭔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간 것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체험하는 그 고대 그리스의 연극 형태, 거기서 어쩌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극장의 형태를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많은 이 돌출 무대형, 말하자면 셰익스피어 시대의 극장과 비슷한 극장을 짓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였었고, 물론 문예 사조면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연극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뭐 꼭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까 장지영 기자님도 좋은 대안을 말씀하셨고, 또 그 본부장님도 또 좋은 대안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뭐 계속 찾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연의 본질은 역시 시간과 인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다, 같이 체험하는 것이다라는 데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호봉 교수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19 이후의 정동극장, 그리고 이제 극장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건축도 새로 하고, 그 이후에 정동극장의 어떤 정체성과 방향성, 두 가지 이 사건 속에서 아마 이 토론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정동극장에서 적벽이라는 공연으로 관객들과 좀 뜨겁게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동극장이 가지고 있는 이 태생적 뭐랄까요, 정체성, 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전통 예술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통 예술을 과연 어떻게 살려낼까에 대한 고민 속에서 아마 그 적벽이 어떤 방향성을 그래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요점에서 아마 제가 이 토론에 참석하게 된 원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적벽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하는 것이 그렇다면 뭔가 토론의 하나의 그 주요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적벽은 대학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초의 아이디어는 이제 전통 판소리를 여러 도창에 나누어서 발림을 좀 극대화시켜 보자, 좀 창작 발림을 통해서 관객의 상상력을 또는 적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를 더 이렇게 확대시켜 보자 하는 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저희가 한 2년 후에 창작 발림 2년 후에 이제 현대 무용을 좀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 전통 예술학부의 연기 전공 학생들을 통해서 판소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현대 무용을 좀 적극적으로 완성도 있게 시켜서 대학 축제에 출전을 했었고, 거기서 아마 정동극장의 극장장님이 이제 그 공연을 매우 좀 흥미롭게 보시고 창작 ING에 이제 초청을 해서 정동극장에서 이제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4년을 공연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전통 판소리 하는 친구들의 소리의 어떤 매력을 극대화시켜 보자. 그래서 점점 이제 연기자들은 좀 줄여가면서 소리꾼을 좀 비중을 높여갔죠.
그래서 이제 최초에는 오디션을 봐서 뮤지컬 배우들도 많이 참여했었는데 차후에는 이제 많은 그 소리꾼들이 이 공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4년간을 이제 그 매년 환경을 바꿔가면서 대본을 수정해 가면서 이제 발전시켜 갔는데요. 제가 그 적벽에 그 어쩌면 그 뜨거웠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그 전통 예술을 조금은 좀 현대인들과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예술적 장르를 좀 이렇게 융합을 시켜보자 하는 데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그 스텝진들이 한 20년 정도의 그 전통 예술적 공연을 통해서 쌓아온 그 제작 그 노하우들이 좀 투여가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통 예술을 현대화시키고자 하는 그 세대의 연결, 이것이 좀 저는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1980년도부터 시작된 어떤 탈춤 부흥운동 또는 어떤 사물놀이의 출현, 이런 부분들이 1980년도가 만약에 제 1세대들의 어떤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그 선배들의 훈련을 통해서 그 의사를 같이 한 분들이 제 2세대로 결합이 되어서 그분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고, 많은 이 전통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그 이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 적벽에 출연했던 많은 배우들은 제가 볼 때는 한 제3의 물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이 전통 예술을 수련하고 그것을 공연화하는 그 세대가 지금 이 제3의 물결로 해서 이 공연 예술계에 큰 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여우락이라든가, 그래서 전통 음악의 새로운 물결이, 새로운 공연 형태가 아주 창조적으로 일어난다든가, 또는 국립창극단의 어떤 그 새로운 형태의 공연의 도전, 그 도전 속에 있는 젊은 소리꾼들의 그 자양,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제3의 물결 속에서 나온 교육의 힘과 또는 어떤 가치관의 변화 또는 전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그래도 형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1, 제2 세대가 어쩌면 전통 예술을 계승하고 발전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그 사고 속에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그 제3의 물결인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그것이 어떤 계승하고 발전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놀고 이 속에서 융합하고, 그래서 동서양은 물론 그다음에 과거와 현재라는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가면서 지금 어떤 자기의 에너지들을 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동극장에 만약에 적벽이 하나의 좋은 어떤 예였다면 그 제3의 물결에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같으면은 미스트롯 나가면은 전통 예술에서 아마 제외가 되고, 팬텀 싱어 같은 데 나가면 아마 내 족보에서 나가라, 뭐 이런 어떤 형태가 벌어졌을 텐데, 지금은 도리어 이제 그 선생님들이 권장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 경계의 선이 허물어져 있고, 또 그 친구들이 심지어는 저 기획도 하고 또 이런 제작도 하면서 자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전통 예술 속에 음악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쩌면 뭐 악기 연주 파트가 있는 반면에 연희나 또는 어떤 드라마 쪽에 전통 예술을 담고 있는 저 정체성 있는 극장이 사실 없기 때문에, 저는 정동극장이 그러한 새로운 에너지의 그 제3의 물결을 좀 담고,
그래서 제1, 제2의 어떤 그런 축적돼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결합한다든가 아니면 특히 제3의 물결에 더 힘을 실어준다면 저는 좋은 그 방향성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 결정체가 적벽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규현 본부장님. 예. 예, 일단 그 토론을 하기 전에 25살 생일을 축하드리며, 근데 난 25살, 보통 인간이 25살이면 이제 모든 걸 다 배우고 취업해야 될 시기인데 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취업할 데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을 지나가지고 더 탄탄하게 정동극장이 발전할 수 있는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제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연 관련 최고 전문가시고 발제 부분도 제가 100% 동의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극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민간, 공공 그리고 국립 포함해서 지방, 문예관 모든 극장은 공공성을 갖고 있고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단체나 국립 단체, 공공 단체도 다 공공적인 측면에서 국가나 정부가 아껴주고 보존해야 되는 그런 공공극장에 그리고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극장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제도적인 공공극장은 또 뭐가 달라야 되느냐? 저는 간단히 얘기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면 됩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건데 굉장히 생태계나 국민 향유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미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동극장은 경영평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그대로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걸 요약한 걸 받고 있고 그 평가 그 부분이 오히려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고 오히려 민간하고 대척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그 연구를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평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션이 확실해야지 그거에 맞춰서 경영평가를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를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게 모든 우리나라 공공극장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공공극장에서 현 시대에 코로나 관련해서 꼭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모든 공공극장 특히 국립은 이런 시기에 객석 점유율이 낮더라도 사실은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공공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어야 된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오히려 거기서 진짜 점유율이 낮아도 충분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극장은 오히려 열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고생을 하고 검역을 하시겠지만 그런 여는 부분이 특히 공공극장이 지금에서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동극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지금까지 나온 많은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그 많이 해온 일에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이따가 또 공간이라든지 장소 디지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특히 저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과 함께하는 그리고 예술과 함께하는 그런 극장에서 더 나가서 그러니까 국민의 향유라든지 향수를 넘어서서 같이 만드는 물론 이건 굉장히 책임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미션을 그러니까 수월성을 지키되 국민이 향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참여하는 대상으로서의 만들어가는 극장이라는 미션을 한번 가져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엔 여러 방법이 나오겠죠. 당연히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만든다면 이 장소 특히 원각사의 의미라든지 이 서울의 가장 오래된 도심에서 가치가 좀 새로운 미션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은 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그 2부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국민 그 대상 공공의 대상이란 국민과 그 시민이란 부분이 다 그 향유와 향수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를 실험하는 그건 공공의 재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극장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정동극장이 이 가장 중요한 서울의 대표적인 오픈 스페이스고 공공적인 거리에서 한번 그 거점에서 시작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하면서 일단은 간단히 제 토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뭐 조금 넘기는 했는데 한 5분 정도 뭐 더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송수환 대표님 뭐 토론으로다가 이제 극장 이게 상설이나 이런 프로그램의 선택의 잘못보다 극장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 자체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고, 또 역시 박동호 교수님도 정동극장이 정체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코로나 이후에 또 희망도 있다, 그런 희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호봉 교수님은 전통이 어떻게 동시대로 들어왔나, 그리고 적벽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나, 이제 그 전통이라는 장르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전체 컨템포러리 속에서 전통을 우리 정동극장이 다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우리 김규원 본부장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향유를 넘어서는 참여로서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발표하신 두 분께서 토론해 주신 네 분의 의견에 좀 더 보태시고자 하는 게 있으시면 한 3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한 1분 30초씩 나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자세한 어떤 바운더리를 받은 것은 아닌데 오늘 각자 준비한 내용이 그 외연과 내연으로 다 아우러진 것 같아서 일단은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가지고 나온 어떤 발제 논지와 더불어서 좀 다양한 논의의 장이 사실은 이번뿐만 아니라 공연계에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좀 더 활발한 논의 2부 순서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그 송승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게 사실 언제 끝날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지금 사실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연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는 공공극장이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너무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공극장은 민간에 비하면 상황이 어쨌든 더 나은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공극장은 민간의 솔선수범에서, 민간보다 솔선수범해서 더 많은 시도를 해야, 뭐랄까, 그 모험을 한다거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공공극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고 또 발표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25년의 정동극장을 돌아볼 수 있었고, 지금 처한 우리 현실에서 우리 미래에 대한 또 약간의 희망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토론을 이 정도로 마치고 또 한 잠깐 쉬고 나서 세션 2에서 다시 우리 정동극장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